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경제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수출입니다. UAE와 AI 협력으로 기대되는 경제 성과는 200억 달러. 한국은 UAE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 원에 달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데 국내 많은 스타트업이 해외 대규모 사업에 진출할 걸로 기대됩니다. 방위산업 협력은 지금까지와 다른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수출하고 구매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공동개발부터 제3국 공동수출까지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15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 이상 방산수주 가능성이 커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입니다. 양국 간 MOU는 AI와 원자력 신기술을 비롯해 우주와 바이오 헬스, 지식재산 분야 협력까지 모두 7건 체결됐습니다. 두 정상은 100년 동행 새 도약으로 명명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른바 UAE K-시티 조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와 관련해 미래 산업과 기술, 시장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구현하는 전주기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는 겁니다. 중동 지역 K컬처의 시장 가치가 2030년 704억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UAE K시티 기반으로 창출될 경제 성과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수준이 될 거라고 대통령실은 내다봤습니다. 핵심 분야를 넘어 첨단 기술과 문화까지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힌 이 대통령은 아크부대 장병 격려를 끝으로 2박 3일간 UAE 국빈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주요 기업 총수가 한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UAE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교류와 협력 확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UAE는 2071년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고 여기에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란 점에서 양국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공동 번영을 위해 양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UAE는 세계 경제 질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한국 정부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나아갈 파트너십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두 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산 분야에 대한 공동 개발과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등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우리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해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협력에도 속도를 내자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문화와 인적 교류도 확대하자며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조 9천억 원을 배상해달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던 겁니다. 중재 판정에선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에 2억 1,650억 달러의 이자까지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정부와 론스타는 다시 각각 패소한 부분에 대해 취소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론스타 취소 신청이 전부 기각되고 정부 취소 신청이 인용된 겁니다. 현재 환율 기준 4천억 원의 배상 책임이 소멸되고 취소 절차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취소 절차를 담당한 취소위원회는 국제법상 근본 원칙인 적법 절차 원칙을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앞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취소위원회는 이에 의존해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ICC 상사 중재 판정문들을 증거로 채택한 뒤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인과관계, 손해 산정, 결론 부분을 모두 연쇄적으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얻은 귀중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비와 수출 흐름이 개선되며 경기 회복세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13조 5천억 원 지급, 상생 페이백 환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회복세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의 신속히 집행에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도 금년도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당초 계획 66조원보다 3조 많은 69조 원 수준으로 투자합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과 공공조달 개혁 혁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역 제한 경쟁 입찰 대상 공사 금액을 현행 88억에서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지역 경제 기여도 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기술형 입찰에도 지역 균형 발전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액을 3조 3천억 원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공공조달 제도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 단가 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계약과 공급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내년 경기도와 전북에 시범 적용한 뒤 2027년 전국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조 원인 혁신 제품 조달 규모 역시 2030년 2조 5천억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불씨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부동산 신축 사업을 하는 A씨. 수년 동안 지방세 1억 1천만 원가량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공매 등 체납 처분을 통해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을 1년 이상 1천만 원 넘게 체납한 1,62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개인 체납 최고액은 324억여 원, 법인 기준으로는 209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가 9천여 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1,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경기도 체납자가 2,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이 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자에 대한 수입 물품 체납 처분 위탁, 출국 금지, 감치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 제재를 추진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에 체납 정보를 반영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해 재산 추적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회사는 19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가 있는 77개 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전체의 7%로 1년 전 5.9%에서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장사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경우도 6.3%포인트 늘어난 29.4%로 집계됐습니다.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등기 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어 이른바 꼼수 경영으로 꼽힙니다. 등기 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미등기 임원인 총수 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면서 총수 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의 사회이사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사회이사는 외부에서 회사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올해 상장사의 사회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인 44.2%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 그대로 가결돼 실질적 감시 기능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도 두드러졌습니다.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주주 제한권, 주주 명부 열람 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소수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의 핵심인 집중투표제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상법 개정을 통한 집중투표제 등의 도입 의무화로 소수주주의 권리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10월 독일 조선소에서 인수된 해군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 이듬해 우리 해역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잠수함 한 명은 통일 신라 시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양을 개척했던 장보고 대사의 이름에서 땄습니다. 장보고함이 올해 연말 퇴역을 앞두고 경남 진해 군항에서 출항해 약 2시간에 걸친 마지막 항해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항해에는 장보고함 첫 항해를 맡으며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를 개척한 초대 함장과 인수 요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해양의 개척자 장보고함이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90년대 초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하고 운영 기술을 배웠던 우리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장보고함은 34년간 대한민국 해역 곳곳을 항해하며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항해 거리만 지구 15바퀴가 넘는 약 63만 3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1997년에는 하와이 파견 훈련에서 약 18,000킬로미터 단독 항해에 성공하며 장거리 잠항과 원해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2004년 환태평양 훈련에선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 척의 공격을 받는 모의 훈련에서 단 한 차례도 탐지되지 않으며 우리 해군의 잠수함 작전 능력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도 주요 해외 훈련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주요 작전에 투입되다 2024년 훈련함으로 전환됐습니다. 해군은 잠수함 사령부 창설에 초석을 다진 장보고함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첫 발사 이후 세 차례 우주로 향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는 27일 2년 반 만에 네 번째 비행에 도전합니다.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는 총 13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발사 시간으로 새벽 1시 4분 발사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발사 시간이 되겠죠. 기존에는 저희가 누리호, 나로 모든 발사를 대부분 주간 시간에 수행을 했습니다만 이번 발사는 최초로 야간 발사를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령위성 3호는 오로라 관측과 우주 자기장 측정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600km 상공의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시켜야 하는데 발사장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새벽 1시 전후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부탑재 위성으로는 국내 산학연이 함께 개발한 큐브 위성 12기가 실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이드라진 연료의 중화 과정을 해외 도움 없이 국내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 연료는 우주 공간에서 추력을 강하게 낼 수 있고 안정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4차 발사는 누리호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조립, 전기체 조립 등 제작 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누리호 5차와 6차 발사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한 일자리 페스티벌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청년과 강소기업을 잇는 지역특화 릴레이 채용 박람회의 올해 마지막 행사입니다. 총 199개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해 51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고용부와 중기부가 공동 선정한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33곳도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주 1회 리모트 근무와 유연 근무제 등 청년 직원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바로 면접도 진행하면서 우수한 지역 인재들과 많이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친화형 체험 부스에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편의점처럼 꾸며진 체험형 홍보관입니다. 직업 심리 검사와 퀴즈를 통해 나에게 맞는 일자리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리커처, 퍼스널 컬러 진단과 같은 즐길거리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전의 유망 성장 기업을 모은 기업관도 조성돼 청년들이 지역 대표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학교 과가 조리과여가지고 조리 직무 쪽을 원해서 한번 와봤는데 생각보다 다 너무 좋은 취업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취업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6,064억 원으로 올해보다 1,500억 원 이상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청년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새 보일러를 집에 들인 A씨. 설치 당일부터 가동이 멈췄고 수차례 수리에도 하자가 반복되자 수리 기사로부터 환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가 찾아와 제품 문제가 아니라 환급이 안 된다며 입장을 번복했고 A씨는 소비자원 중재를 통해 겨우 보상받았습니다. 첫날부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4월 중순쯤에 환불해주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AS 신청을 지속적으로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예 새로운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닥 난방 배관이 새는 거다 이거는 보일러에 문제가 없다. 그 얘기로만 계속 일관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소보원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이처럼 보일러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584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2월에서 3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과 같은 행정 처리 불만과 부당한 대금 청구도 있었습니다. 제품 하자로는 난방과 온수 불량이, 설치 불만 사유로는 배관과 연통 등 부품 오설치가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의 73.6%는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 대성 셀틱 에너시스, 린나이 코리아 등 4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습니다. 이들 대상 피해 구제 신청 중 환급이나 수리로 보상받은 비율은 평균 42.3%로 절반도 안 됐습니다. 보일러 제조사의 제품 하자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설치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할 것과 또 대리점 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19일 보일러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설치 후에는 연통이나 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보고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을 해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